유틸리티, 자동차,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표가 나왔습니다. 1월 달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 3월 조정, 그 이후에 올라가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 아니겠나. 언제 조정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주도주가 장중에 6% 이상 빠지면 저는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장 차영주입니다. 유튜브 리더스인덱스 TV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가 시시각각 변하는 듯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인사이트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한번 그러한 인사이트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올해 상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국내 증시가 거침이 없죠. 곧 5천 찍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 5천을 찍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속도가 상당히 좀 가파르죠.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이 속도가 가파르다라는 것 외에 글로벌 여건들을 보면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명분도 충분히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문제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환율 문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증시가 꼭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100% 점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증시가 올라가야 될 점수 여러 가지 중에 증시가 내려가야 될 또 점수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글로벌 환율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거침이 없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원활히 들어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도 고객예탁금이 90조를 돌파하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지수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갈라파고스 주식시장.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갈라파고스 섬 같은 경우는 워낙 육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독립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주변의 영향을 덜 받은 거죠. 우리 증시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의 영향과 상관없이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증시가 올라갈까요? 그게 올 상반기의 증시에 대한 예측치겠죠. 많은 증권사들이 올해 2026년의 주식시장은 상고 하저의 상황이 될 것으로 많이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상고, 그 상고가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5천 내지 5,500선을 보고 있는데 1월 달에 5천, 5,500 가지 말라라는 법도 없을 정도로 지금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보통 이제 1월 달에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물론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갑자기 크게 급증하는 데 기인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1월 달에 주식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2, 3월 달에 조정을 받았던 것이 과거 사례를 통해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대한 그림은 이렇게 그리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월 달에는 여전히 주식시장이 강한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죠. 2, 3월의 조정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조정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4, 5월 달에 주식시장이 더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4, 5월 달이면 1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4분기에 20조 영업이익이 났는데 비수기라고 불렸던 1분기 때 그와 비견할 정도의 수익이 4월 달에 확인이 된다면 지수는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림은 그렇게 그리시죠. 1월 달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 3월 조정, 그 이후에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린 대로 안 간다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주식시장을 그려가는 시나리오 면에 있어서는 가장 베스트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눈치 빠른 외국 주주들이 올해 관심을 가지는 국내 섹터는 무엇이 있나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작년과 좀 결이 다르죠. 작년 같은 경우 9월,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주도하면서 주식시장이 올랐다면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주도하기보다는 개인들이 주도하는 면이 상당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디에 눈을 돌리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나온 모 증권사의 전략 리포트를 보면 외국인들이 유틸리티, 자동차, 이런 쪽,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어디로 끌고 오느냐라는 것들이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과거라고 한다면 지난 가을만 하더라도 오로지 반도체였다면 지금은 자동차,
우리가 전력 인프라, 유틸리티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가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비중 조절에 나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1월 달이면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의 펀드가 새롭게 재편이 되는 기간입니다. 제가 지난번 신사임당에 출연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2월 달에는 기존의 포트폴리오, 기존의 펀드 매니저들의 펀드를 일단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펀드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기존 펀드 매니저들도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1월 달에 재편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오르고 하지만 앞으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섹터들을 담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포트폴리오의 반도체는 상수입니다.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반도체 플러스 자동차라든지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담아놓는다라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효한 전략이 아니겠나. 그리고 외국인들 지분율 가지고도 뭐 한때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경제학자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한번 좀 논쟁이 됐었는데 외국인들 지분율은 지금 30%대 초반입니다. 과거 외국인들은 30%대 후반까지 지분율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분율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30% 후반대까지 꼭 지분을 채운다라는 보장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좀 더 들어올 수도 있는 여건은 열려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도 작년 11월 초처럼 시장이 급격히 밀리는 급락 구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급락이 나온다라는 것은 항상 두려운 문제죠. 그리고 그걸 예측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수익률을 지킬 수 있겠죠. 항상 급락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나야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안타까운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급락이 나올 거를 알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오늘 주식을 다 팔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 장이 3, 4% 빠지는 것이 급락의 첫날이다라는 걸 알면 지금 그걸 보고 팔아도 되죠. 많은 분들이 꿈꾸는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내리지 않고 올라간다라든지 환율이 1,500원을 뚫는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신호와 특정일에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증시가 빠진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 시점을 우리가 자리매김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학자분들이라든지 교수분들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매일매일 실전에서 치고받는 투자자들입니다. 당장 지금 1분 1초에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모든 주식을 아니면 언제 조정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저는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려 왔었던 부분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주도주가 장중에 6% 이상 빠지면 저는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장중에 6%가 빠졌다. 오늘 6%가 빠졌다. 그러면 오늘부터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오늘 6%가 빠졌다. 그러면 자동차 업종이 6%가 빠질 수 있는 거고요. 에코프로가 오늘 6%가 빠졌다라고 하면 2차전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관행적으로 그리고 여태껏 제 주식 30년 이상 경력으로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2018년 제약바이오가 꺾였을 때 주도주들이 2월 1일 날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2021년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1월부터 꺾이기 시작했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차곡차곡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복합되긴 하겠습니다만 시점을 잡는 데는 저는 차트가 매우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많은 주식이 6%가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도주가 6% 빠지면 로봇주의 주도주는 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의 주도주는 뭐가 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아니면 효성중공업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주도주가 장중에 6% 빠지면 그걸 보고 팔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6%를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반납해야죠. 따라서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 버블로는 어떤 것을 버블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다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AI 기업으로 돈을 버는 것들, 이런 것들이 버블이냐, 아니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버블이냐, 앞으로 미래에 올 것이 버블이냐라는 논쟁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아직은 버블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AI와 관련된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막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투자는 하는데 수익을 못 거뒀으니까 이것이 거품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충분히 인정은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품이다라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거품도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나야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얘기를 해주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아직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 아니면 중기 단계에서 이런 거품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매기 이론이라는 게 있죠. 어느 정도 긴장감을 주는 것이 생존 능력을 더욱더 높이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거품론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투자가 좀 더 신중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산업 발전에 있어서 무분별한 투자를 막아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것이 거품이냐 아니냐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러한 거품론이 AI 산업, AI 생태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지수가 계속 올라도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할까요? 현금은 항상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현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느낄 때 주식이 올라갈 때는 다 100% 주식을 갖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런 것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도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식시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락이 올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내가 조금만 현금이 있었다라면 물타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백화점급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담은 상태에서 새로운 종목을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것은 종목처럼 하나 들고 가는 것이 매우 요긴하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계좌에 현금이 없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인간 지표일 수도 있어요. 물론 주식이 떨어질 때도 현금 비중이 높지 않은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일상이긴 합니다만 저는 10에서 20% 정도의 현금은 가급적 보유하기를 권고해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0%, 20%를 꼬박 들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좀 팔았을 때 내가 현금이 없다라면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급하게 주식을 산다라기보다는 다음 텀을 노린다라든지 이렇게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좀 더 차분하게 주식을 보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 조방원과 같이 2026년을 주도할 주도주로는 무엇이 있나요? 저는 2026년에도 2025년과 같이 조방원, 전력, 반도체, 자동차가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익 모멘텀이 이쪽에서 확실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봇이라든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만 갖고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거죠. 특히 2026년이 2025년과 다른 점은 성적을 확인하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2025년에는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시장이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기대감과 실적이 같이 갔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자들은 그리고 주식시장은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2026년 지금 이 시점이 그런 것을 확인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도 2025년과 비슷하게 갑니다. 그 이유가 이들의 실적이 확실히 살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 많은 투자들이 현명해지셨다라고 저는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런 신사임당 채널이라든지 여러 유튜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익이 나는 종목들에 대한 인식들이 더 강화돼 있고 확실히 많이 아세요. 그리고 2025년에도 이익이 나지 않는 종목군들을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큼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잘 아시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2026년에는 2025년에 안 올랐었던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래이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2025년에 못 올랐었던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재밌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죠. 어떤 섹터가 이익이 안 났다가 갑자기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주가가 날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풍부한 고객예탁금과 투자자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기존 주도주들이 계속 갈 것 같다. 두 번째는 새롭게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2차전지가 확실히 이익이 찍힌다. 그럼 2차전지 날아갑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찍힌다라는 얘기가 조금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TSMC가 4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여전히 이익이 훼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TSMC가 갖고 있는 위상이 흔들리지 않고 있고 여전히 앞으로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AI 거품론을 얘기할 때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 거품론을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TSMC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단일 이익은 역시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관련 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 역시 밝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특히 2026년도에 대한 IT 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매출 30% 성장을 자신했는데 TSMC의 독점력이 가파르게 강화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TSMC를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파이 100 중에 TSMC와 삼성전자가 어떻게 파이를 나눠 갔느냐라는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시각이었습니다. TSMC가 대략 한 60% 정도 가져가고 우리 삼성전자는 더 줄어들어서 15에서 17%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파이를 나눠 갖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각자 자기 영업의 부분에 있어서 매출과 이익을 어떻게 가져간다라는 거죠. 심지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서 10% 미만으로 점유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증설을 하고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적절하게 매출과 이익을 가져가는 게 좋죠. 이제는 TSMC와 삼성전자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아무리 얼만큼 커나가느냐, 시장 장악력이 커나간다 하는 것도 절대평가로 봐야 됩니다. 그 영업이익률과 매출을 스스로 얼마만큼 더 갱신해가면서 늘어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겠고요.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TSMC에 대한 경쟁 구도가 없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실적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TSMC의 독점력이 더욱더 강화될수록 벤더사들, 예를 들어서 하청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 TSMC가 좀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벤더사를 두 개를 끌고 가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당연히 벤더사로 넣어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TSMC와 삼성전자의 구도를 같이 보셔야 되겠고, TSMC의 영업력과 매출 구조는 더욱더 강화될 겁니다. 현재 지금 일본 공장이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국 공장도 조만간 가동이 될 것으로 보면 절대 파이는 커집니다. 따라서 절대평가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년여 만에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2026년에 과연 120조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2025년 4분기에 20조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17조가 영업이익이 최대치였는데요. 이제는 20조까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점에서 본다라는 것은 2026년 1분기 실적입니다. 보통 삼성전자는 기존까지 이런 사이클을 그려왔어요. 성수기와 비수기, 성수기와 비수기인데 이제 1분기는 비수기로 들어갑니다.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로 보면 1분기 이제 비수기로 들어가는데, 비수기 때 과연 영업이익률이 얼마큼 늘어나느냐는 거죠. 하이닉스도 이러한 사이클을 그리다가 지금 하이닉스는 우상향하는 영업이익 사이클을 그리고 있거든요. HBM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매 분기 실적이 괄목할 만하게 성장을 하면서 J커브를 이익 곡선이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과연 J커브를 그리는 이익 곡선이 나타날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4월 달에 발표될,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과연 지난해 4분기의 영업이익 대비 늘었느냐,
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거의 20조에 육박한 수준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는 거죠. 비수기를 감안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올해 반도체들이 각각 더해서 200조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이닉스도 100조 클럽을 달성 가능성도 초미의 관심거리인데요. 삼성전자가 과연 120조 원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얼마큼 잘 떼느냐, 이런 부분들로서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이렇게 보죠. 삼성전자가 그럼 얼마가 가야 될까요? 라는 부분들이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절대평가로 PER로 놓고 보면 뭐 대략 그 정도 수준이라면 뭐 한 17만 원 정도 보는 수준도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를 그렇게 바라보는 수도 있지만, 우리 지수가 5천 가면 삼성전자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도 재밌지 않나요? 시각이. 우리가 5,500가 있으면, 6,000가 있으면 삼성전자가 얼마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꼭 절대적으로 본질 가치를 따르지만 꼭 본질 가치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본질 가치보다 위에 있고 때로는 본질 가치보다 밑에 있는 경우죠. 그럼 삼성전자는 본질 가치로 따지면 17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수가 6천까지 가면 본질 가치보다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주가에는 어디까지 반영돼 있다고 보시나요?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20만 원 넘어가는 걸로 보고 있고, 하이닉스도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보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반영돼 있다라는 거죠. 이때가 가장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도 크다라는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대가 없었을 때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그거는 주가가 새로 반영이 되는 거죠. 지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기대에 조금 못 미쳤을 때 나오는 급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이 10조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변동성 어마무시하게 떨어지겠죠. 물론 2, 3분기 때 더 잘할 겁니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대감이 굉장히 막 됐을 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라고 했을 때 정말 상상의 나래를 다 펼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먹고 싶었었던 거, 비싼 거 뭐 막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자장면 먹으러 가자. 그럼 그 실망감이 얼마큼 크겠습니까? 자장면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맛있는 거, 비싼 거 사준다 그랬다가 그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차트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띄워갖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는 주식들은 차트에 모든 것이 전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차트가 움직였을 때 만약에 실적이 나왔는데 차트가 갑자기 급락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이때 이익을 실현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역발상할 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우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버스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긴 지금 추세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갑자기 꺾이게 되면 그 꺾임에도 순응하셔야 돼요. 20, 30% 매도를 했다가 밑에 다시 끼워 넣는다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야지,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인버스 투자한다라든지 삼성전자 떨어질 때 나는 저점에서 매수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그거는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차트가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사나노 양산이 본격화되면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선택지로 올라섰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기업들이 서로 이제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테슬라가 4나노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자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있는 거고요. TSMC와 경쟁? 글쎄요, 뭐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큰 대기업 밑에 조그만 기업이 자신들의 할 수 있는, 물론 테슬라가 조그만 기업은 아니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독자적인 부분들을 개발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물론 TSMC가 긴장해야 될 부분들은 있죠. 하지만 TSMC가 아직까지 커버하지 못한 수많은 반도체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슈화될 부분들은 분명 되겠죠. 근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라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겠죠. 우리가 이슈를 바라볼 때 그 이슈가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말을 만들기 좋은 이슈냐라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슈는 저는 대세를 흔들 수 있는 정도까지의 이슈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2026년 상반기 삼성전자 주가를 견인할 호재들은 어떤 게 있나요?
자, 2025년에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만 2026년 들어서 얘기가 쏙 사라진 게 있습니다. HBM과 관련된 얘기죠. 2025년에 주가가 5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의 HBM 퀄테스트 통과를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올해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 HBM3 12단이 아니라 HBM4의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가 된다면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삼성전자의 이제 D램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더욱더 지속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D램 재고가 여전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만들어내는 거 급급하게 팔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일단 올해는 지속될 걸로 봅니다. 막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놓고 보여지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둘러싼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입지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력 인프라와 관련돼서 논쟁이 좀 되고 있는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과연 전력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부지 선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의 결단 이건 뭐 기업이 하겠죠. 결국 기업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안정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전장이라든지 로봇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급의 실적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들은 크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기 때문에.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소위 이제 내러티브, 이야기로서의 근거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